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 통일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조건으로 뭔가 식량이나 뭔가를 좀 우리 대한민국에게 뜯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뭔가 성과보다는 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짜고 대북 관계에 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소식 알아보겠고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이 버스터크 2022 이 훈련하면서 굉장히 무력 시위를 하니까 뭔가 크기에 대한 이 어떤 그 시위를 하는 그런 작전이었는지 폭격기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폭격기가 귀환하던 중에 B-1B 폭격기인데 이 공중급유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이 어떤 내용인지 정말 초유의 상황인데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던 본격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가 저렇게 무너지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충해야 돼. 라는 교훈을 얻은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준비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극심한 식량 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아무래도 이산가족을 이용해 돈과 식량을 뜯어내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당 조직 지도부 주관으로 이산가족들에 대한 특별 조치가 시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당 조직 지도부가 각 도당 조직 지도부에 특별 지시를 내려 이산가족 가정방문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이산가족들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9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북한 소식통은 지난 9월 8일 늦은 시각에 추석 계기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라며 이산가족 가정방문 대상자들의 그간 행실, 당과 체제에 대한 충성도, 출신 성분 등을 고려해 일부 가정을 선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특별 선전 활동과 교육 자료, 소정의 물자 제공이 이루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각 간부들은 가정 방문 시 이런 가정 방문이 당의 특별한 배려임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가정의 생활 형편과 건강 상태를 분석해 당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이상한 것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 교육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번 가정 방문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최근 북남 관계가 예전보다 악화되었다. 우리 당은 대남 정책과 계획이 바뀌어도 이산자 가족 상봉 모임은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새로 들어선 남조선 당국자들이 핵과 이산자 가족 상봉 문제를 맞바꾸려 하고 있다 등의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당의 지침과 교육 자료를 외우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가정 방문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벤트를 이용해 남측으로부터 돈이나 식량을 얻어낼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끝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대부분의 이산가족은 80에서 9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인데요. 극심한 식량 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올가을 최악의 식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산가족을 인질로 내세워 식량과 돈을 뜯어낼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당국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산가족 정말 이 불행하게 7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6.25 전쟁 발생한 지 그러다 보니까 또 분단된 지 80년 이제 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산가족들이 당사자들은 이제 거의 생존해 계시는 분이 몇 분 안 될 정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자손들 이런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또 남해 있다가 북으로 가신 분들 다 불행한 그런 지난 70년을 보냈을 겁니다. 그들을 만나게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남조선 당국자들은 핵과 이산자 상봉, 즉 이산가족 상봉을 맞바꾸려 한다. 마치 자기네들은 이산가족을 너무나 시켜주고 싶어 하는데, 이 상봉을 남조선 당국자 저놈들이 핵무기 포기하면 이산가족 상봉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죠. 좀 기가 막힌 일인데. 근데 지금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어떤 그 패턴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하기 직전에 한 몇 개월간은 쌀과 고기 등을 조금 더 풍족하게 지급을 해줘서 이 이산가족 상봉할 수 하는 그 대상자 당사자가 좀 살이 찌도록, 그래서 보기에 형편없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후에 이산가족 상봉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조치 없이 그냥 이런 모범 답안 만들어주고, 자, 이런 질문 나오면 이런 답, 이런 질문 나오면 이런 답.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우리 이산가족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답. 아니 뭐 우리가 딱 하고 싶은 바로 그 말이죠. 그렇게 해나가는데 결국 핵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하자. 그 대신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장에 계속 이들을 내보내 줄 테니까 니들은 쌀, 돈 가져와. 이 말인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산가족의 본인분들은 정말로 만나고 싶고 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후대를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쌀을 주고 식량을 주고 돈을 주면 결국 이들의 후대가 더 불행해진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김정은 정권, 이 세습 정권이 무너져야만이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그것이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김정은 세습 정권이 있는 한 개혁도 안 되고 개방도 안 되죠. 그리고 주민 통제도 계속 진행될 거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지금 좀 어렵더라도 이 어려움이 진행되어서 그 불만이 김정은에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가 그냥 단기간의 뭔가 성과, 지금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해서 남북관계 우리도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식량을 준다든지 다른 루트로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태평양 전략적 억제를 위한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공군 초음속 폭격기와 공중급유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기체들은 기지로 긴급 복귀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개되어 서태평양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를 수행 중인 미 공군 B-1B 폭격기가 동해상으로 북상했다가 공중 충돌 사고로 긴급 회항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더 드라이브 워존이 현지 시각 9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리 시각으로 9월 10일 토요일 오전에 발생했는데요. 괌에 전진 배치된 B-1B 폭격기 2대가 일본 홋카이도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기지로 복귀하는 도중 발생했습니다. 해당 폭격기는 괌에 전개되어 제28 폭격비행단 소속의 B-1B 폭격기로 마얀 21, 마얀 22 콜사인으로 작전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최근 버스토크 2022 훈련을 마친 뒤 일본 동부 해역에서 무력 시위선 기동을 벌이고 있는 중러 연합함대에 대한 억제 임무를 받아 9월 10일 홋카이도 방면으로 출격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요코타 기지에서 발진한 KC-135T 공중급유기로부터 일본 혼슈 중부 남쪽 해역에서 공중급유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공중급유 임무는 KC-135T 기체번호 60-0344 기체가 맡아 폭격기 편대와 랑데부했지만 곧바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급유를 위해 B-1B에 접근하던 KC-135T는 공중급유용 붐 조정에 실패해 급유붐이 B-1B 동체 상부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급유붐에서 샌 연료가 B-1B 폭격기의 공기 흡입구로 유입되어 기체 고장이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행히 급유기와 B-1B 폭격기 모두 긴급 회항해 KC-135T는 요코타 기지로, B-1B 폭격기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긴급 착륙했는데요. B-1B의 손상은 경미했지만 KC-135T는 급유용 붐이 접히지 않은 채로 비상 착륙해 활주로에 해서 불꽃을 일으키며 폭발 위기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공군은 불과 지난주 본토에서 KC-46A의 급유붐 고장 불시착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모든 기체들은 안전하게 돌아왔지만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B-1B 폭격기 그리고 KC-135 공중급유기인데
이 지금 그 보스토크 2022 훈련을 중국과 러시아가 주로 되어서 동해 북쪽 지역에서 실시를 했죠. 9월 7일까지.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중국, 러시아 연합 함대가 홋카이도를 관통해서 알래스카 쪽으로 진출해서 거기서 무력 시위를 한다. 자기들 나름대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한다. 라고 하는 웃기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압박하는 그 무력 시위를 하러 B-1B 폭격기 2대가 괌에서 출격해서 북상을 하던 중에 이제 괌에서 왔으니까 공중급유 받고 더 알래스카 쪽으로 올라가서 무력 시위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괌으로 돌아가는 이런 작전인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여기 이 도쿄 인근의 요코다 기지 있죠? 여기에서 출격해서 온 이 공중급유기 그리고 괌에서 출격해서 올라오고 있는 B-1B 폭격기가 이 원 지점쯤에서 공중급유를 받는 중에 이 공중급유기의 꼬리쯤에 이 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폭격기의 등짝에 급유 그 주유구가 있는데 여기다가 꽂아야 되죠. 비행을 하면서 하늘에서 꽂고 잘 꽂히면 그때부터 이제 연료를 넣어주는데 이 꽂는 과정에서 끓어버린 겁니다. 폭격기 동체 상부를 끓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 둘이가 이제 이탈을 하고 그리고는 무력 시위하러 가던 작전 포기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 괌으로 돌아갔다 폭격기가 라는 건데 자 그러면서 공중급유기도 당연히 요코타로 돌아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붐이 접혀 들어가지 않죠. 사고 났으니까 뭔가 좀 데미지를 입었겠죠. 그래서 이 붐이 원래는 안으로 쑥 수납이 돼야 되는데 수납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뒤에 매달린 상태로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연료가 지금 있으니까 불꽃이 튀고 소방차가 대기하고 이런 좀 긴박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만약에 요코타에서 이런 착륙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좀 더 심하게 튀어서 폭발이라도 하면 정말 대형 사고죠. 그런데 미국이 지난주에 미 본토에서 지금 보잉이 새로 개발한 KC-46 그 공중급유기도 똑같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이 공중급유기 부분에 뭔가 막아 낀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태풍 무이파가 이 당시 상황에서 물론 일본 쪽으로 북상한 건 아니지만 무이파가 발생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뭔가 이 붐을 꽂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돌풍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뭔가 한번 크게 흔들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찍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오퍼레이터 즉 이 조작사가 이 붐을 조작하는 조작사가 뭔가 기량이 좀 떨어지든지 아니면 딴 생각을 했든지 뭔가 이런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B-1B 폭격기가 아마도 위에 긁었으니까 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제법 상당한 기간 동안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토에 있는 폭격기하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죠. 미국이 뜻하지 않게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의 이런 교체를 조기에 하게 되어서 더욱더 뭔가 운영하는데 데미지를 좀 입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이런 와중에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려는 그런 준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제20차 당대회와 시진핑 3연임 확정을 앞둔 중국에서 이상 징후가 식별되고 있습니다. 중국 스촨성 최대 군수산업단지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했으며 중국이 전쟁에 대비해 대량의 군수물자 생산을 진행 중이라는 경고가 나와 주목됩니다. 중국 최대의 군수산업단지가 밀집한 스촨성 일대에서 지난 6월부터 극심한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현지 군수 공장들의 가동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에포크 타임즈를 비롯한 중화권 매체들이 현지 시각 9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올해 7월 스촨성의 전력 소비량은 290억 8,700만 kWh로 전년 동기 대비 19.79% 증가했다. 라며 이러한 전력 사용량 급증은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55억 2,500만 kWh에서 106억 6천만 kWh로 93.3%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이는 전체 소비 전력의 36.6% 정도에 불과한 숫자로 전체 전력 소비량 급증은 군수공업이 주도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촨성 군수공업단지의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 118억 kWh에서 133억 6,100만 kWh로 증가했고 상업용 전력 사용량은 68억 7,500만 kWh에서
50억 6,200만 킬로와트시로 오히려 감소했는데요. 중화권 매체와 전문가들은 13.11% 증가한 이 전력 사용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토자원학 전문가 왕웨이루어 박사는 스촨은 수력발전소 설치 용량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전기가 부족한 곳이 아니다 라며 이 지역에서는 GDP 성장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전력 소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역에 대규모 군수공업단지가 들어서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촨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1964년 시작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인 삼선 사업의 핵심 지역인데요. 동부 연해 지역이 1선, 중부가 2선, 서남부 지역인 스촨, 구이저우, 윈난성이 3선으로 중국은 유사시에 대만, 미국, 소련 등과의 전쟁에 대비해 3선 지역의 핵심지인 스촨에 핵무기 생산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군수공업단지를 건설해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왕웨이로 박사는 중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통해 대만을 치려면 많은 양의 미사일과 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라며 이번 전력 사용량 급증이 해당 지역의 군수공업단지 풀가동 상황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왕 박사의 분석처럼 이번 군수공업단지 가동률 상향이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신트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치기 위해 대량의 탄약 재고 마련에 나섰을 가능성과 이번 상하이 협력 기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탄약 지원을 해주기 위해 군수공장 가동률을 높였을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수공업단지 가동률 상향의 목적이 어떤 것이든 국제정세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어떤 무기를 얼마나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우리 관계당국의 면밀한 추적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중국의 군수공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스촨성, 이 스촨성은 1960년대 소련하고 국경분쟁 정말 심하게 했죠. 그 시절에 만든 이 삼선 단지예요. 그래서 이 1선, 그러니까 랴오닝성부터 시작해서 이 바닷가에 있는 이런 지역이 1선, 그리고 그 안쪽이 2선, 2선은 여기 이제 칭하이, 신장 위구르까지 해서 내몽고까지 전부 다 2선, 그리고 3선이 바로 스촨성, 구이주성, 윈난성 일부 뭐 이렇게가 되는 건데요. 여기가 3선. 왜냐? 어디서든지 다 내륙이다, 중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3선. 그래서 여기에 핵무기 생산시설, 또 원심분리기 가동시설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탄약 생산시설 뭐 이런 이 청두 그 항공공사도 여기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군수공업단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지역에 갑자기 전력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정용 냉방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가정용 냉방으로 인해서 증가한 비율은 36%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여 %는 아니다. 그런데 상업용은 오히려 더 감소했다. 그런데 공업용이 더 올랐다. 근데 이 지역은 군수공업단지다. 그러니까 군수품을 더 많이 생산한다. 라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군수품을 갑자기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도록 생산을 많이 하냐? 바로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정상회의를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지금 하고 있죠. 그때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좀 줄게. 지금 니들 뭐 탄약 없어가지고 북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뭐 완전히 빈국들한테 지금 구걸하고 있지. 내가 화끈하게 밀어줄게. 하고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재고 탄약 확 주고 자기네들 그걸 신형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닌가라는 가설 첫째. 그런데 이건 좀 가능성이 떨어져요. 왜냐?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고 완전 멸망 직전까지 가야 중국의 위상이 더 올라가겠죠. 이 불량 국가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러시아를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보고요. 둘째, 그럼 뭐냐? 야, 러시아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이 서방들이 도와주게 되고 서방들이 도와주니까 내구력이 올라가고 전쟁은 길어져.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포탄 탄약이 부족해서 지금 허덕허덕 하면서 북한, 타지키스탄 이런 빈국들에게 구걸하고 있어. 그리고 탄약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뒤로 밀리고 있어.
대만 우리가 침공 24년, 25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대만 침공했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베이징까지 밀릴 수가 있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탄약 재고를 늘려. 이런 명령이 내려갔을 수 있다. 즉 대만 침공해서 장기전에 들어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탄약 재고를 만들자. 그 재고가 확보된 뒤에 대만 침공하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연유에 이렇게 군수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는지 우리 관계당국도 면밀히 추적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